사장님이 저와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 돼야죠. 그러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도 혼자 힘들잖아? 같이 살면 더 편할 거야. 아이들도 금방 익숙해질 거고, 이혼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당신도 더 좋잖아. 네가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네 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너 스스로 던졌어. 너무 늦었어. 엄마! 우리를 그렇게 버린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에 사는 60대 박영희님의 사연입니다. 박영희님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며 억소리 나는 건물주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통장에 매월 몇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는 박영희님 주변을 서성입니다. 급기야 박영희님을 아는 척하며 반갑게 다가오면서 가족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박영희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박영희님께 따뜻한 위로의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60대 박영희입니다. 어릴 적에는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25세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첫사랑 같은 존재였어요. 집도 넉넉지 않았고 서로 가진 건 없었지만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의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운이 좋아 남편이 공장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무렵 세 딸이 차례로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참 영리하고 듬직했어요. 둘째는 조금 내성적이지만 항상 저를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죠. 막내는 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애교쟁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바빴지만 그 바쁨이 제겐 삶의 원동력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공장에서 남편을 돕는 일을 했어요. 머릿속엔 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날들 속에서 남편의 변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가 싶었어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공장을 더 늘리고 거래처를 챙기느라 늦게 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남편을 믿었죠. 그 당시 남편은 내가 이렇게 바쁜 건 다 가족을 위해서야 라고 늘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늦게 끝나도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집에 와도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와 눈을 맞추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대답은 짧았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바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어디서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어 있는 립스틱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립스틱을 들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거래처 선물로 받은 건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쓰면 되겠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어디 거래처 직원이 남자한테 립스틱을 선물할까? 또 한 번 이상한 점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셔츠만 골라 입고 나가던 사람이 그날따라 머리부터 옷까지 신경을 쓰더군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하고 묻자 그냥 좀 단정하게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 쓴 옷차림과 뭔가 분주해 보이는 모습에 작은 불씨 같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잠들고도 한참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늘 야근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늦었어 라고 말하던 남편이 갑자기 외부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고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어도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왜 그런 것까지 묻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도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하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 있다가 무심코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닫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뭐 보고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 한쪽에 있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늘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쉬기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왜 맨날 피곤해? 라고 묻곤 했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 앞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에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2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그저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런 거 모른다며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이미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바쁜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 멀어져 있었고 그 마음의 틈새에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의심하며 잠을 설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공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공장은 늘 그랬듯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기계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하던 중 낯선 한 여성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공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원 이선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선영은 젊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를 모르는 직원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던 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남편의 사무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영이 먼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선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자 선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아기 아빠라니까요.
두 분 빨리 이혼하셔야 제가 사장님이랑 이 아이랑 제대로 가족으로 살죠. 선영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제 머릿속을 마구 어지럽혔습니다. 아기 아빠, 제 아이, 이혼?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돌아온 것은 선영의 냉소적인 웃음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마침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며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말한 거 사실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의 태도가 도리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오해? 저 여자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당신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더니 제 손을 잡아 끈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다 들리겠어. 그 말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들리면 어때? 당신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와서 체면만 차리려고 하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과 땀이 맺힌 이마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결국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실수였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남편의 태연한 말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수라고? 그 여자는 아기까지 가졌다고 했어.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다그치는 저를 보며 무언가 다짐한 듯한 남편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매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도 지겨웠다고. 나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각자 다른 삶을 살자. 이혼하자고.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딸들에 대한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딸들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멍했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싸우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큰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큰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둘째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가 왜 그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큰딸과 둘째는 정말 큰 상처를 받을 듯 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는 엄마와 언니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들 방을 서성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밝혀진 이후 저는 내연 여인 선영과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날 공장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연녀 선영을 조용히 부르자 선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뭐죠? 선영의 태도는 변함없이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된 거야? 선영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와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 돼야죠. 그러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면 나는 대체 뭘 했다는 거야?
선영과의 대화는 결국 큰 소란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너는 망신스럽게 공장에 와서 왜 소란을 피우느냐며 오히려 저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지금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세 딸들을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연녀 선영의 부모를 찾아갔던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영의 부모님들이 선영을 설득해 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죠. 시골 마을 작은 읍내에 위치한 선영 부모님의 집은 낡고 조용했습니다. 선영의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하며 사정을 털어놓았지만 선영 부모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알지만 당신 남편이 어린 우리 선영이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게다가 아기가 생겼으니 이제 이혼하고 당신도 새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당신 딸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주세요.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정말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의 뻔뻔함은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집으로 내연녀 선영이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남편은 저를 향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어주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혼자 힘들잖아. 같이 살면 더 편할 거야. 아이들도 금방 익숙해질 거고. 이혼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너도 더 좋잖아. 그 말은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네 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날 큰딸과 둘째는 방 안에서 엿듣고 있었나 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눈에 가득한 분노와 실망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족 모두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에게까지 차갑게 대하며 갈수록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은 엄마랑만 살면 되잖아.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준 건 엄마가 아니라 이 아빠야. 근데 니들은 엄마밖에 모르잖아. 니들끼리 잘 살아봐. 이혼을 안 해줄 거면 내가 준 걸 다 뺏어서라도 내가 나갈 거야.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주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마다 조용히 와서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남편의 모진 말보다 막내의 그 모습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조건으로 땅과 건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장과 사업의 지분 대부분을 챙겨갔고 저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은 그린벨트로 묶인 맹지였고 건물은 월세도 몇십만 원뿐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기에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을 매일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고생 속에서도 제가 잡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넘겨준 땅과 건물이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과 변두리 작은 건물은 이혼 당시에는 거의 가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은 그린벨트 땅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남편이 이전해준 건물도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듣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땅 지금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가 받은 땅의 가치가 수십 배 이상 뛰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매각한 돈으로 저는 또 다른 건물을 매입했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건물의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억대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 딸을 책임지고 자립할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너는 절대 기죽지 말아라며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어느덧 제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부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낯선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삐걱대는 몸짓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씻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어디선가 알코올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노숙자가 어쩌다 이곳에 들어왔나 보다 하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경계심이 생겨 한 발짝 물러섰지만 남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박영희 맞지? 나야 알아보겠지. 나야 네 남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이란 말인가? 정신없이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니 분명 남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그는 반듯한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찌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지 설마 이게 정말 당신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야, 20년 만이네. 나 좀 많이 변했지? 이제는 전남편이 된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한때 사랑했던 전남편의 음색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애처로움과 절박함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벌받은 거야. 사업 망하고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갈 곳도 없어. 전 남편이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딘가 비참하고 한심해 보이는 전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우리한테 아직도 뭔가를 바라고 온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허리를 숙이며 두 손을 비비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냥 딸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딸들이 잘 크고 있는지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 아이들을 올리고 저를 무너뜨리고 떠난 사람이 지금 와서 딸들을 보겠다고? 그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고통을 짐작이나 할까? 딸들을 보겠다고 그럴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
넌 우리 애들한테 어떤 아빠였는지 기억도 안 나.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보며 눈물을 떨구는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그치만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꼴로라도 너희 앞에 나타난 건 그래도 마지막으로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것 같아서야. 저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제 삶에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비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들에게 말은 해보겠지만 나도 장담할 수는 없어.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들이라도. 전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며 저는 말을 던졌습니다. 기회는 너 스스로 던졌어. 너무 늦었어. 딸들에게도 말은 전할 테지만 기대는 하지 마. 그날 저는 저 자신과도 큰 싸움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헤매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아빠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그렇게 버린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어. 둘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 줬는데 그걸 잊으란 말이야? 첫째와 둘째는 그때의 상처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 나는 아빠를 거의 기억 못해.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막내딸이 전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제가 마지못해 허락한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막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기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돌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아빠와 헤어졌던 막내는 그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약속된 날, 막내딸과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낡은 점퍼를 걸친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막내딸을 찾아 헤매던 모습이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막내딸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저와 함께했던 시절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막내딸은 처음 보는 아빠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낯선 듯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전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구나. 너 내 이름이 경아 맞지?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아빠 노릇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막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 남편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떠났어요? 막내의 물음에 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마 막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땐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혼자만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잘못이었어. 내 엄마랑 언니들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줬지. 막내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유가 되어 엄마는 아빠 없는 자리까지 채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언니들은 아빠를 미워했어요. 저도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막내는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막내는 대답 대신 가만히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날의 만남은 감정만 뒤섞인 채로 끝났습니다. 막내는 아빠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작은 동정심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이거 모두 네가 대단해서 이룬 건 아니잖아. 내가 남겨준 땅과 건물이 이렇게 된 거잖니. 나한테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냐? 농담인 듯 진심인 듯 내뱉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땅과 건물이 지금 이 모습이 된 건 네 덕분이 아니야. 그걸 지키고 불려나간 건 내가 밤낮 없이 아이들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야.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전 남편은 어이없는 이유를 말하며 뻔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은 종종 막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막내도 피했지만 몇 번의 통화와 문자로 서로 안부를 나누며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마 막내는 아빠라는 존재가 단지 자신의 기억 속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막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든가 봐요.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엄마, 아빠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막내의 착한 마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빠는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하지만 막내의 부탁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여관을 전전하며 지내던 남편에게 최소한의 거처로 전세 원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마. 그곳에서 전 남편은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면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게 정말 다행이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지난 2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든든히 자라준 세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로서 부족했던 게 많았을 텐데도 아이들은 늘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자신만의 멋진 가정을 꾸렸고 둘째와 막내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가 저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내 마음속의 응어리는 풀고 싶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며 저 사람도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라고 느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저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상황이라면 전 남편에게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와 배신으로 시작해 세 딸을 위해 끝까지 버텨낸 한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갈 무렵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